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고 지향하는 제도와 사상,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정치 시스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지만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민주주의. 고대와 현재를 관통하는 명저들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상들을 만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 한 권의 책과 함께 민주주의를 조금 더 가깝게 만나본다. 책 한 권에 담긴 민주주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책으로 읽고 생각해보는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오늘도 알찬 강연과 함께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문학작품 속의 민주주의 사상을 재미있게 풀어주실 신현욱 교수님, 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주는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 부소장님, 그리고 청년 세대의 생각을 대변해줄 한유경 학생,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 도서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도서는 그동안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에서 다뤘던 정치 철학이나 사상서와는 달리 문학작품, 그 중에서도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소장님은 어떠신가요? 드디어 왔습니다. 네. 소설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정말 딱딱한 게 아니라 오늘은 너무나도 즐겁게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 워낙 재밌게 본 거라서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앵무새 죽이기 이걸 말할 때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네. 이런 수식어 붙는 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만큼이나 영향력이 아주 크다. 뭐 이런 의미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책이 60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출판되자마자 무려 100주가 넘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고요. 또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4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4천만 부요? 네, 그럼 그리고 거의 전 국민이 읽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에게는 이제 생전에 꼭 읽어야 될 책으로 꼽히기도 했고요. 네. 특히나 이 오바마 대통령이요 마지막 고별 연설에서 이 작품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혹시 뭐 알고 계시나요? 유경 학생이 왠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크게 감명을 받아서 제가 밑줄을 쫙쫙 그어놨을 정도로 일단 주인공 소녀의 아버지이자 변호사인 에티커스가 한 말로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략 이런 의미의 말로 기억에 남습니다. 역시 에이스예요, 에이스. 네, 오늘 기대를 했습니다. 네. 저도 오바마 대통령 연설을 듣고 굉장히 잊지 못했던 게 사실 정말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직접 되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유경 학생도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도 단단히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어떤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 준비해 주신 신현욱 교수님께도 기대가 큰데요. 저희가 어떤 점을 주로 생각하면서 강연을 들으면 좋을까요?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작품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차별, 또 조금 더 심한 폭력적인 현상들까지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겠죠. 오늘날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어떤 식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을지 가져야 할지 그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책을 통해 민주주의 사상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그럼 지금부터 하퍼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신현욱 교수님의 강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30년대 알라바마주의 메이콤이라는 작은 읍에 사는 6살 소녀 스카웃의 시선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죠. 아버지가 맡은 사건이 있습니다. 25세의 젊은 가장인데요. 흑인 젊은이가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변호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카웃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작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작품은 하펄 리의 첫 작품이자 대표작으로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반자전적인 소설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작품 안에는 작가가 직접 겪은 일이라든지 또 보았을 법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펄리의 아버지 자신이 소설의 에드가 핀치처럼 변호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인죄를 쓴 흑인을 변호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작품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엘라바마에서 발생한 스코츠보로 소년들 재판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이 작품의 배경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31년에 엘라바마로 향하던 화물열차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우는 백인 여성 둘을 성폭행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흑인 청소년이죠. 굉장히 어린 소년도 있었으니까요. 9명이 재판에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배심원들이 백인들로만 구성이 되었고 여러 무죄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아니, 작품에서도 이제 흑인인 톰의 무죄가 입증이 됐지만 백인 배심원들의 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감옥으로 이송되는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존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작품 속 주인공인 스카웃도 그랬겠지만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분노하게 되거든요. 네,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1960년대 작가가 이 책을 집필할 당시에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라바마의 1960년대는 굉장히 뜨거운 시공간이었었습니다. 백인과 흑인들이 완전히 분리된 채 살았죠. 흑백 분리법이라는 이름이 짐 크로우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흑인과 백인이 출입하는 통로와 퇴로가 다 달랐고요. 식당에서도 따로 밥을 먹어야 됐고 열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칸을 달리 타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나눠져 있었던 사회가 1960년대의 알라바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1960년대 하면 뭐 몇백 년 전도 아니고 그렇게 얼마 안 멀지 됐어요. 않은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인데 이게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일이 뭐 법적으로까지 인정된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믿기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가가 선택한 엘라바마의 196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공간이었고 흑인 민권운동의 중요한 인물이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여기에서 처음 명성을 떨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는 민권운동의 중요한 도화선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조금 더 이 책에 대해서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중학교 때 필독서로 읽고 고등학교 때는 법과 정치 시간에 한번 읽었는데 왜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을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 제목은 사실 원제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역인데요. 원제는 To Kill a Mockingbird입니다. 머킹버드는 앵무새가 아니라 흉내 집박이라고 하는 새예요. 미국에서는 일상에서 늘 흔히 보는 친근한 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동영상으로 노래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킹이라고 하는 게 흉내 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새들의 노래 소리를 흉내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풀벌레 소리도 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목소리가 없는 거는 아니고 자기 목소리도 있으면서 주변과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특징을 지닌 새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 이 앵무새라고 하는 것이 좀
단순히 오역 그런 의미보다도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좀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과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 작품의 핵심적인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바로잡아 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난감한데요. 일단 죽이기 이렇게 이제 하기 하면은 이게 명제나 당위처럼 여겨져서 더더군다나 좀 안 어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핵심 문장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흉내 집박이를 죽이는 것은 뭐뭐뭐뭐다에서 그 주어 부분을 이 작품의 제목으로 뽑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의 얘기를 듣고 나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되죠. 그러니까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왔다. 네. 내가 읽어볼 책이 왔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아주 꼼꼼히 읽었을 때 말씀하셨던 이 모킹버드를 죽이는 것은 이라는 것의 뒤에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크리스마스 선물로 공기총을 사주면서 아들 잼에게 이 아버지인 변호사 에티커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칠 수만 있다면 쏘고 싶은 만큼 이 어치새를 모두 쏴도 된다. 하지만 이 모킹버드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에티커스의 그 말은 곧 작가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모킹버드가 의미하는 사람이라 그럴까? 상황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 속에서 나온 백인 여성을 폭행해서 누명을 쓴 흑인 톰 로빈슨과 사회 부적응자인 아서 웨들리 아닐까요? 에이스예요, 에이스. 역시. 짱입니다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제 인물들이 나오고 그 중에 주목되는 인물 두 사람을 이 주제 모킹버드하고 연결해서 보자면 톰 로빈슨하고 아서 웨들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아서 웨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젊었을 때에 약간 좀 이제 껄렁껄렁하게 놀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갱스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뭔가 이제 사고를 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굉장히 점잖은 거를 중요시하고 체면치를 되게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다음부터.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은 집 안에만 갇혀 있는 상태, 우리가 작품에서 읽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집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이제 이 따돌림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기도 한데요. 뭐 교회도 안 나가요. 성경 모임에도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그런 위치에 되게 되고 이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견과 차별로 그런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서 웨들리는 사실 나중에 보면은 아이들을 구하고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든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그 바깥에 있는 나무 둥치 그 파인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물건을 막 넣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서 웨들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고 다정한 인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사람이 있죠. 누명을 쓰고 나중에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톰 로빈슨이 있는데요. 그의 사람됨과는 상관없이 흑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낙인이 찍힌 상태입니다. 작가 하펄리가 이 메이컨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편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편견은 그것이 크던 사소하든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희생시키게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차별도 편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차별과 편견을 작품 속 인물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계속해서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강연에서는 평등과 정의는 사회의 이념과 되게 중요한 구성 원리입니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겠죠. 작품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 문장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죠. 더군다나 미국의 경우는 더 그런 것이
독립한 나라예요. 영국의 식민지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국부들이 독립선언문 그리고 연예 헌법을 만들면서 그 기초를 이룬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에 있는 인간 안에는 아직은 유색 인종을 포함한 흑인들이라든지 여성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장한 것하고는 좀 다르게 아직은 그 인간이라는 것이 명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작품에서는 에티커스 핀치라고 하는 인물이 이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 자신이 이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에서는 재판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내용의 그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비극적인 사건과 연루된 중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흑인 관련된 재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 있는 차별과 편견들을 공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 몇 분 만에 그냥 끝난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온갖 반대 증거들이 있지만 제대로 주목되지 않고 후루룩 하고 끝난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작품의 재판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흑인들이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악한 어떻게 보면 그릇된 전제들이 있는데 일상에서 흑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이야기를 할 겨를도 없지만 적어도 이 공간에서만큼은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또 반대로 백인들의 경우에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해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 분위기지만 적어도 이 법정에서만큼은 그 책임을 다해서 답변하고 이것저것을 다 내려놓은 채로 시시비비를 따져보라. 이것이 이 법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 장면입니다. 네, 하지만 끝내 법정에서도 이 평등이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뭐 흑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백인 배심원들이 모두 팀 로빈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 소설이 결국은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나요? 네,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탐 로빈슨이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교도소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17발 총알을 맞고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 탈출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운동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철망을 기어오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안타깝게 죽은 거죠. 그렇지만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죠. 모디 아줌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에티커스 핀치가 애초부터 이길 수는 없었을 거야. 그럴 수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변호사야. 우리는 지금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지. 아기 걸음마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한 걸음이면 틀림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에티커스 핀치에게 보내는 거의 진짜 무한한 신뢰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인류 역사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는지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기존 관행들을 조금씩 깨나가고 그 틈을 비집고 나아가는지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뭐 예를 들면 에티커스 같은 경우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인물상이 아닌가. 물론 이 현실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지만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뭐 그렇죠. 쉽게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멋진 분이긴 하지만 이 에티커스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남부 지역에서 더군다나 굉장히 편협한 이런 시골 지역에서 흑인 변호를 맡는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담 이상으로 사실 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누구도 맡기 꺼려했던 그런 사건을 맡은 거죠. 실제로 이 에티커스 핀치는 그런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제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기 이전에 우선 나 자신과 더불어 살아야만 해. 다수결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의 양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그런 그 신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저항하면서도 좀 따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을 변한 것 때문에 온갖 욕을 먹는다고 했죠. 그 바로 옆집에 아주 독한 할머니가 있어요. 그 이제 죽을 똥 살똥하는 분인데 흑인 변화했다는 걸로 온갖 폭언을 다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카웃의 오빠 잼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집에 있는 이 꽃나무들 모두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되고 그 집에 가가지고 가까이 그 할머니를 보게 만듭니다. 그 뭘 보도록 하냐면 이 두 보이스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너무나 괴로워서 몰핀에 의지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도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는 그냥 끝까지 버팁니다. 몰핀에 의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만큼은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죽겠다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큰 용기의 순간으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게 뭔가에 대해서 좀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에티커스 핀치가 하는 말은 그리고 그 행동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네들이 이 아빠가 흑인 변호했다는 것 때문에 온갖 시달림을 당할 텐데 그렇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뭔가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예,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또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인물들의 상황을 통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뭐 나는 과연 이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가 또는 뭐 나의 신념을 따르고 있는가 올바른 정의를 실천하는가 이런 좀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곰곰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유경 학생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인간의 편견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그것이 옳은 편견이든 그른 편견이든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집단 편견이 만들어내는 범죄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갈등이나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어제 보고요. 우리가 답을 뭐 바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답을 찾아가는 여러 노력들을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공공도서 책 읽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자주 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하펄리의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 책입니다. 2001년에 시카고의 경우에도 이 책을 7주간의 공동 읽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 바가 있어요. 미국의 근본 문제라고 하면은 인종 문제일 텐데 그 문제를 공동체가 다 같이 끌어안고 토론하고 문제를 공유하고 관련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가능하다면 대안까지 찾아보는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책 한 권 읽고서 급속하게 뭐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성찰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민주주의 뿌리라고 할 때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조금씩 나아가려고 하고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모디 아줌마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죠. 우리는 지금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기 걸음마 같은 것이지만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듯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발전해 왔고 그런 점에서 희망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의 주제 도서와 관련된 키워드로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로 세상을 읽어주는 빅리더 김덕진 부소장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네, 뭐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처음으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일단 인권을 뽑아봤습니다.
최근 1년간의 이 주요 SNS에서의 대상, 그러니까 이 인권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뽑아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뭐 여성 인권 혹은 뭐 여성, 미국, 한국, 중국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보입니다. 여성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지켜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국가명이 좀 나온 거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뭐 비교 결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많이 나왔고 또 그만큼 뭐 노동자의 인권이라든지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인권에도 좀 관심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당연히 분석을 했을 때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SNS 최근 1년 데이터를 보면 좀 안타깝게 예상과는 달리요. 노동자 인권이나 뭐 이주 노동자 관련된 인권에 대한 건 상위권 순위에 좀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 노동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이 감정 키워드, 감성어 키워드를 가지고 먼저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긍부정을 비교해 보시면 일단은 부정적 언급이 3배 정도 많습니다. 이 긍정으로 제시된 말부터 좀 볼게요. 긍정으로 제시된 말은 뭐 좋다, 존중, 뭐 행복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적죠. 부정으로 제시된 키워드들을 보면 비판 아니면 뭐 죽다, 안 되다 뭐 이런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이 인권이라는 게 제대로 지켜지면은 정말 좋고 행복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권의 소중함은 누구나 알지만 안타깝게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제 차별 그리고 편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차별이라는 말이 과연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제 SNS 상에서 가장 많이 이제 좀 말이 언급되고 있는 분야가 사회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 중에서도 교육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된 이런 쪽에 관련돼서 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연관어의 분석 결과를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인종 혹은 차별 그런 키워드 있지만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반대하다 이런 비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차별이 있다. 차별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대중들의 좀 생각을 최근에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편견이라는 말은 그럼 어디서 많이 쓰였을까? 분야를 좀 찾아봤는데 재미있게 저 분야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생활하고 의료 분야. 네. 생활 분야에서도 의료 분야가 많이 나왔어요. 저 의료하면 역시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 편견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에서도 저 코로나19 그리고 백신 접종 저런 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신과 관련된 잘못된 편견이나 네네. 관련 키워드들이 좀 급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역시 이번에도 코로나19 이슈와는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최근에 분석했었던 것들에 거의 빠지지 않는 게 이 코로나19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역시 이 빅데이터라는 게 네. 시대를 읽는 언어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 앵무새 죽이기 이 책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랬지만 이 편견이라는 게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좀 극복해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사회 그리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권의 책을 다양한 시각으로 읽어보고 생각해보는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오늘은 미국 작가 하퍼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출판된 지 60년도 더 지났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이야기가 1960년대 작가의 문제의식을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많이 읽히고 토론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 작품이 주는 공감 혹은 감동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유영진은 어떠세요? 뭐 저는 어떤 깨달음이나 깨우침, 시대적 배경이나 뭐 공간적 배경이 달라도 책 속의 인물이나 상황을 통해 배울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두 분의 대답을 합하면은 교수님이 주신 질문에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세 번째 강연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감이라든지 깨달음 이런 거는 정서적이고 인식적인 확장 이런 계기를 이 작품이 마련해 준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작품은 인종차별 문제에 집중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더 넓게 보면 인종차별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는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자주 증오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부정적인 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드러났기 때문에 고쳐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작품이 말해주는 것처럼 타인의 입장에서 서보기 그런 메시지를 새기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에티커스는 이런 가르침을 주죠. 이 딸 스카웃이 처음 학교를 갑니다. 갔는데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해요. 막 괴로워하고 차라리 집에서 홈스쿨링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딸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비결 하나 알려줄게. 네가 이 비결을 배울 수만 있다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하고도 되게 잘 지내게 될 거야. 그 사람의 시각에서 상황을 볼 줄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정말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 그 사람의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피부색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빈 주머니일 수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면 저는 다리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리가 한번 부러져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계단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도 절절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에티커스 핀치의 말은 요약하면 남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세상을 볼 때 그 사람을 정말 더 잘 이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가르침을 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서양의 소설이지만 우리 동양의 철학과 항상 이 서양의 철학이 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에도 제가 볼 때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라는 거는 맹자가 말했던 이 역지사지의 정신과 통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또한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 필요한 덕목이자 개인적으로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 그런 것이 말씀해 주신 역지사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는 여러 비슷한 종류의 키워드들이 같이 있습니다. 배려라든지 관용이라든지 타자의 입장에 대한 포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작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좋은 가치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리지만 작품 속에서 이 스카웃 딸이 나름의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도 하고 좌절도 겪고 그러면서도 뭔가 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네. 그와 관련된 어떤 장면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카웃이 부 레들리 집 앞에서 마을을 바라보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부 레들리의 집은 아이들에게는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거길 향해서 바라만 보지 그 언저리에 한 발을 디디지 못하는 그렇지만 뗄 수 없이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간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라만 보고 발 한번 디디지 않았던 그 뜰을 밟고 가고 그 집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 문간에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세상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간 것도 처음이지만 그곳을 바라만 봤지 자기가 있던 곳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 장면은 남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나마 잘 배운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인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은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6살의 소녀가 8살이 되기까지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이 스카웃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이라든지 피부색으로 나눠져 있고 또 가진 것, 못 가진 것으로 나눠져 있고 남녀로 나눠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자기 깐에는 그것을 넘어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 딸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자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이지만 미국 내에는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가 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백인 경찰하고 흑인 간의 비극적인 갈등이 매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바깥에서 오는 이주민들에 대한 시선은 또 어떨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과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책에서 본 선량한 모킹버드를 해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차별하지 않아. 나는 편견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것은 내가 이중잣대로 세상을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작품에 그런 인물이 나오죠. 스카웃의 선생님인 게이츠라는 분이 나옵니다. 히틀러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게 나와요. 유태인을 박해했고 그러면서 그런 독일에 비해서 미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가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그렇지만 정작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살아있는 사람 텀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적인 발음을 서슴지 네.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우에는 또 어떨지를 돌아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 갑자기 저도 혹시 은연중에 그런 이중잣대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편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으면 비교적 관용을 보이고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되어서 이익과 불이익이 예민하게 저울질될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하고 편견하고 하는 여러 부정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어떻게 상호 공존할 수 있을지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작품 속에서 본 남의 입장에 들어가서 또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알면서도 막상 실천하기엔 참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을 계기로 다시 마음속에 새겨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주제도서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짝꿍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소설을 추천해 주셨어요. 윌리엄 포크너 하면 20세기의 미국 문학사, 더 나아가 세계 문학사에서 빛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걸작들이 참 많은 작가이기도 한데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우리나라에도 윌리엄 포크너는 워낙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단편 소설 번역집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번역집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편 소설 2편을 추천할까 해요. 네. 하나는 1931년에 나온 메마른 9월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1939년에 나온 헛간방화입니다. 네. 메마른 9월은 이 백인 여성을 욕보였다는 소문만으로 이 무고한 흑인이 집단 살해를 당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 마을 전체가
어쩌다 이렇게 처참한 불모성의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파헤친 작품입니다. 헛간 방화는 소장농의 삶을 통해서 계속 떠돌이 이주를 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계급적인 갈등 상황이 인간들의 관계에 그리고 인간들의 내면에 어떤 모순들을 낳는지를 잘 묘파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읽었던 작품인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인종차별에 의한 폭력이나 살인이 가감없이 그려졌던 작품이어서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불편함이 포크너가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아닌가.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윌리엄 포크너는요, 이 노벨 문학상 그리고 또 2번의 퓰리처상 수상 작가로 정말 문학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숙제가 없을까 했더니 또 숙제가 생깁니다. 이런 분의 작품을 제가 아직 못 읽어봤다는 게 네. 통탄스럽긴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또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강연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신현욱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멋진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우리 그 귀한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즐겁고 의미 있는 그리고 또 여러 이제 묵직한 의미들이 다시금 가슴 속에 내려앉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배려하고 배려를 받는 관계에 있어서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또 어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 자체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노력이 더 주체적이고 원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면 우리가 진 짐이라면 즐겁게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말씀을 해주셔서 또 어깨가 무거워지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해주고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는 것, 민주주의에 대해서 작품 속 주인공 소녀 스카웃이 내린 답이었는데요.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품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엘라바마에서 발생한 스코츠보로 소년들.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바깥에서 오는 이주민들에 대한 시선은 또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책에서 본 선량한 모킹버드를 해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